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를 모두 모아서 시민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쉬었더니 엄청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한 주가 저희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되게 긴 시간이에요. 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요즘은 뭐 연휴인지 주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살고 있죠. 그렇군요. 예. 선거운동하면 요새도 저녁 자리 한 3번씩 다니세요? 뭐 식사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네. 어디서 모임하고 있으니까 끼어서 와서 인사해라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 가는데 네. 뭐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한다면 아침 출퇴근 인사라든가 식사 자리 인사라든가 이런 예, 걸 예. 가면 네. 진짜 표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또 이 시간에 이런 거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게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하는 것들도 조금 있고. 우리나라도 선거운동 방식을 바꿀 필요는 있을 것 예. 같아요. 맨날 그렇게 똑같이 명함 돌리고 예. 뭐 이런 천편일률적인 거 말고 좀 아이디얼한 전략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저희는 않을까 후보가 싶어요. 11명이에요. 어디요? 저희 지역은 후보가 11명이라 게다가 야. 저희 당만 5명이거든요. 11. 예. 그러니까 명함을 돌리고 나면 예. 아까 받았어 다 그래요. 딴 누가 사람 누군지도 건데. 몰라 서로.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11명이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예, 없죠. 그럼 명함도 사실 비슷하잖아. 그냥 저희 그렇죠. 당은 파란 배경에 네. 얼굴 사진. 네, 새누리당은 빨간색. 빨간 배경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정신이 없죠. 예, 진짜 유권자들 선택이 이제 60일 뒤에 결정이 날 텐데 예. 문제는 아직 선거 58일. 58일이에요? 이야,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가고 있군요. 58일밖에 안 남았네요. 제 옆에 마카산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카산삼님 계시고 지금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 막 스튜디오에 도착하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16분 지각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그 2개의 광고 PPL을 해야 되는데요. 예. 하나는 마카산삼,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도 팥장을 잃지 않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확인도 안 되지만 여하튼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해주고 계세요. 예. 네, 참 고마운 민주 사장님. 예. 박수 한번 칠까요?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좀 이렇게 생기면 팥장에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여러분들 끊이지 않게 네. 영한네이처에 예. 마카산삼 많이 좀 해주시고요. 이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업체가 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꼭 영한네이처 이 빨간 그렇죠. 파란 케이스로 바꿔주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빨간 케이스 기억해 주십시오. 네, 빨간 케이스. 예. 참고로 안에는 검은색 비닐팩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예, 빨리 얘기해. 집이 경기도 하남이어가지고 네. 잘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가 오늘 막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막히는 길이에요. 출근길이 오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참 그건 사랑합니다 아니야? 서울 이거는 시내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댓글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왜냐하면 번만 봐주세요. 오늘 새벽 6시부터 그 교통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저 의정부에서 시내로 나가는 동부간선도로는 6시 때에 서울 진입하는데 45분이 걸린다는 뉴스를 제가 보면서 출근했어요. 여하튼 오늘 굉장히 또 잠깐 또 따뜻하다가 다시 또 한파가 왔기 때문에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여하튼 열심히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마카산삼 말고 여러분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어요. 군불 침대. 제가 봐서 우리는 보면 상품도 되게 특이해. 그죠? 사장님이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장님 아드님이 팥장 애청자시래요. 아유. 네. 저는 그런 아드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건지 의원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애교 있는 성우분의 음성으로 읽어달라. 네, 제가 애교 있는 성우분은 아닌데 네. 그냥 딱 그 한 줄의 슬로건.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이겁니다. 예. 야, 진짜 성우하셔도 되겠는데요? 군불- 안진걸 처장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자. 네. 응. 애교 있는 성우분 음성.
추위가 싫으십니까? 사람의 체온이 그리우십니까? 군불 침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꼭 써진 대로는 안 읽어. 야, 꼭 써주는 대로 안 아니 읽어. 선물처럼 해바라기에서 한번 야, 흉내 내본 겁니다. 해보는 거. 어렵네요. 정말 예. 그 이게 1주차가 방금 큰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함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말인가요? 이게 원래 방식이 그 대부분 요즘 전기로 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요즘 온수매트에 이래 가지고 물 데워서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은 바람을 데워서 한대요. 오, 바람. 예. 그래서 실제 들어가면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네. 공기가 따뜻한 그런 침대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예. 한번 누워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우리 언제 한번 그 군불 침대 누워서 한번 예, 방송을 사장님 아드님 이 마카산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실물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누워서 군불 침대에 누워서 한번 팟캐스트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 누워서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예. 주실 때 3개 총선- 주셔야 돼요. 3개. 네. 총선 앞두고 바람 되게 중요한데 따뜻한 바람을 이용해서 특수 제작한 침대. 예. 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군불 침대에 누워서 우리 셋이 한번 뜨뜻하게 어휴. 뜨끈한 그 군불 뗀 것처럼 뜨끈한 자리에 군불 앉아. 토크, 군불 토크. 그래. 근데 군불 사람의 토크. 체온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람으로 하니까 그건 장점이 있겠네요. 네. 대부분 전자파나 화상 같은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네. 이건 바람이니까 뭐 화상 걱정이나 전자파 걱정 이런 것들은 없을 테니까. 네, 예.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오마이로 하루를 열고 마감할 것 같습니다. 더민주 200석, 정의당 20석 갑시다. 오, 오. 220석 화이팅. 오. 김광진 의원님 사랑해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요. 댓글 부대들이 예, 댓글 부대들이 또 벌써 출근하셨어. 8시 21분인데. 예. 선거 시즌이니까 네. 빨리 좀 나오세요. 군불 침대래요. 와 신기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좋아만 하시지 말고요. 실제 판매에 도움이 돼야 돼요. 예. 그 광고를 하면 판매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연휴 기간에 난리가 났잖아요. 4차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아닌데 저는 의원님 이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로켓 발사예요? 미사일 발사예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를 쏴서 예, 맞춰 어디를 쏴서 맞추려고 요격을. 했을 네. 때 물론 그것이 빗 맞았을 수도 있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까지 갈 수 없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네. 그 목적성이 있을 때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지금 북한은 네. 이것을 궤도 진입하는 과정까지의 실험인 것이고 대기권에서 다시 하강하는 실험은 실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술은 축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네. 꾸준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에다가 로켓 안에다가 핵탄두를 달지 아니면 미사일체를 달지 뭐 이것에 따라서 위성을 달지에 따라서 동일한 추진체니까요. 네.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엊그제 쏜 것 자체가 미사일이다라고 네.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궤도를 돌고 있는데 네. 미사일이 돌고 있는 거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미사일이 궤도를 돕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네. 있는 것은 네.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주 그냥 냉정하게 표현해서 네. 위성을 쏘았죠. 위성을 쏘았다고 했다고 막 엄청 공격을 하던데 진성준 의원님을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팩트를 한번- 말한 것 팩트라고 말한 걸 공격해서는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기술이라면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네. 또는 장거리 미사일도 이렇게 언젠가는 공격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염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네. 저희는 냉정하게 위성을 쏘았는데 네. 그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위성의 목적으로 쏜 거냐를 검증하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쏜 거라면 그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 되는 거지. 네. 형태상 위성인데 네. 그래서 한반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다 확인이 됐는데 네. 그걸 자꾸 계속 미사일이라고만 하고 그게 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막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알아요. 미사일로 전용될까 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진 의원님이
의원님이나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대화와 말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실력으로 힘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단지 그 형태의 이성이라고 말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매도하시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 말을 네.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실은 남북 관계가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걸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계속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네. 주장은 주장에 맞춰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예를 들면 북한의 핵실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번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네. 그동안 정부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한 달 전이면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일주일 전이면 알 수 있다. 네. 믿어달라. 네. 우리 기술 다 있다라고 네. 했지만 그게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것들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냥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네. 북한이 뭐 군사 자금으로 핵실험 자금으로 개성공단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근거는 없지만 믿어달라 이것만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네.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이 사람 믿어주세요. 갑자기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각나요. 아, 자 우선 이 그 정권이, 저기 안진걸 차장님 물병이 그 저 그림에 좀 걸린대요. 물병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폰 받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 타사 제품. 예, 저희 죄송합니다. PPL에 예, 이렇게라도 소개해서 나중에 연락이 오게 만들려고 했었으나 예,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이 애정을 마음이 그 충정을 저희가 아까 저희가 좀 일찍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작가 선생님이 예. 그 터미널에서 보면 예. 낱말 퍼즐 맞추기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그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선물 하나 줬어요. 네. 네,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이걸 잠깐 보여주고 하면 낱말 퍼즐 맞추는 사장님이 우리한테 광고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작가님이 막 왜 하시더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곤궁한 처지에 있음을 스스로 막 입증하려고 그러세요. 예. 자, 그 얘기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10만인 클럽 그러니까 잠깐 5만인 10만인 클럽이 아직 안 됐잖아요. 10만. 네. 저도 제가 한 5년 전부터 네. 10만인 클럽 해왔는데 네. 5년도 더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 10만이 안 됐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워주세요. 지금 마음이 바쁘셔.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8시 27분인데 자꾸 딴 얘기로 가면 안 돼요. 집중해서 토의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이것은 그 미사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로켓이다. 그럼 현재로서는 로켓이라고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언론들이 전부 미사일로 혼용해서 쓰고 있고 국회에서도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결의안, 비판 결의안 성명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징계는 아니지만 경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경고성 말은 잘 모르겠고요. 뭐 네. 그냥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성준 의원과 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묻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이고 예. 그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군사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지금 보면 저희가 한 주 쉬었잖아요. 주말에 연휴에 쉬고 났더니 막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지난 주말 사이에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4차 핵실험했고 뒤이어서 로켓 발사했고 인공위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궤도를 지금 돌고 있고 뒤이어서 우리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핵실험 직후에는 이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했죠. 뒤이어서 임금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KBS 일요 진단인가요? 나와 예. 출연을 해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당 서기실 그리고 39호실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핵 개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근데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우리 스스로 위반한 셈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확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만약에 홍영표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것도 참 그래요. 장관이 정부의 어쨌든 외교통일 컨트롤 타워 중에 한 분이 주장을 했다. 밝힌 게 아니라 언론이 전부 주장했다고 쓰고 있거든요. 주장을 했다라고 한 것도 참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 홍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뭐 국회 정보위, 국방위 하나도 안 열리고 있어요. 외교위, 외통위는 오늘 열리죠. 예.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주장인 것인데 네.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최소한의 근거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비용 70%를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네.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어떻게 근거를 제시해서 사용한 내역서를 공개해야 네. 처음 수사라는 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그조차도 지금 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라고 하는 말 자체를 지금 북한의 세입 세출 구조 자체를 통일부 장관이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세입세출 구조.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금을 주면 네. 100% 중에서 30%가 사회 시책비, 우리로 네. 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걸로 네. 국가가 가져가죠, 북한이. 그리고 70%가 개성공단의 임금을 위한 비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네. 우리도 세금을 내면 그것이 기재부로 다 일원화돼 가지고 국세청에 징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든 세금 뭐 담배를 피든 다 세금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죠. 예. 어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다. 음. 그래서 뭐 한 50억을 횡령하거나 방산 비리로 돈을 빼먹었다. 너무 많이 빼먹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러면 국민들이 담배값 낸 걸로 세금이 다 횡령됐으니까 그 원천적인 문제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네. 우리가 그 조세 그 탈세범들한테 협조한 사람들이네. 예, 우리가 탈세범죄한테 협조했으니까 우리를 징계하겠다라고 네. 말한 것과 똑같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북한의 세액 구조 자체가 네.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아주 지금 언론들이 보면 진짜 언론이 좀 잘해줘야 돼요. 지금 오늘자 언론들 보세요. 메이저 언론들이라고 하는 데서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 한 줄도 안 썼어요. 한 줄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건 아주 당연한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말을 교묘하게 우리가 미화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물로 주거나 아니면 북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지급하면서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중동으로 파견시켜가지고 네. 중동에 뭐 건설 붐을 일으켰을 때나 아니면 월남전에 파견을 하거나 그 군인들을 보내거나 다 할 때 다 네. 미화로 돈을 받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돈을 받는 거니까. 네. 그리고는 한국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에게 달러로 돈을 줍니까? 월급을? 당연히 한국 돈으로 바꿔서 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돈보다는 원래 이제 물품으로 주는 것이 기본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쌀이나 뭐 재화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사회 시스템인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뭔가 엄청난 그 돈 세탁을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예. 북한의 아주 베이직한 경제 시스템인 것인데 네. 그것도 좀 납득되기 어렵고 예. 또 당연히 근데 이제 그분이 미화 전직 그 통일학과 교수 아니에요? 그러죠. 그 북한 전문가 아니에요? 예. 네. 모르나? 북한대학원 교수도 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분은 원래 개성공단 네. 일시중단 잠정중단만 주장한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너 가만히 있어. 네. 전면 중단해야 되니까 해서 아마 입술도 부르트고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신 흔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예, 표정도 어둡고 예. 자기 신념과는 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상황이 그러하니까 이제 총대를 매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까였잖아요. 보통 네. 깔고 나면 충성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2배, 3배로 오바를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입지가 흔들린다. 그럼 내가 더 이 정권에 선물을 줘야겠다 해서 정권이 생각지도 않은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요 정도의 메가톤급 발언은 정권 수뇌부의 명령을 받았거나 교감을 했겠지만 네. 그럼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많은 언론이 지금 황당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마치 전쟁을 부추기는 보도까지 하고 있지만 경향신문의 헤드라인이 이거잖아요. 그럼 보수 언론은 보수 정부는 그동안 8년 동안 유엔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전용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홍영표 장관 말처럼 처음부터 그랬거나 어느 시점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타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 뭐 국제사회 모두 유엔 미국 다 속인 거죠. 얼마 전까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네. 했거든요. 개성공단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그래놓고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 청와대의 주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분해서 첫 번째는
어찌됐든 이제 홍영표 장관이 그 북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홍영표 장관이 본인은 반대했는데 청와대 내부의 강경파 이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판단을 군부가 이렇게 상당히 자료를나 근거를 준 뭐 이런 셈인데 그것도 저희가 이따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론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중동 일제히 딱 거기까지 쓰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저는 오늘 아침 신문 보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짜맞춘 듯이 새 언론이 똑같이 70%가 전용되고 있다. 딱 거기까지만 썼어요. 그 다음 스텝까지 나갔거든요. 주말에 분명히 그 인제대 교수이신 김현철 교수 분명히 밝혔잖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94호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오로지 한결의 경향만 쓰고 있어요. 이러니 언론 자체가 국민들은 그러면 70% 전용됐다까지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뒷상황은 잘 모르는 거고 사실 여기 앉은 저희들이나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시는 소위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지만 그밖에 시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적 이슈에서 상식의 범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북한의 개성 노동자들이 네. 그 임금을 월 85불 정도 받아요. 월? 예, 85불 정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예를 들면 제가 그 통일부 장관이면 네. 30% 사회시책부로 가져가는 거 이걸 문제 삼았으면 네. 그건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세금으로 뜯어간 거니까. 세금 가져가서 어디다 쓸지 예, 모르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의 지금 근로소득세율도 실제로 네. 고소득층은 30%대까지 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뭐 근데 더 낮지. 이제 70%는 급여로 가는 명목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서 70%랑 해봐야 87, 56 해봐 뭐 얼마예요? 10만 원 돈 정도 10만 원 돼. 돈이에요. 15만 원 돈이에요. 그 5만 원 세금 15만 원 내고. 돈에서 네. 15만 원 돈에서 그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한 달 네. 먹고 살 돈이 사인 가족 쌀로 주든 기준으로 뭐로 10만 원. 주든 네. 나가잖아요. 네. 지금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시절에 차라리 쌀로 달라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이것이 노동자들의 가정 생활비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원가 물가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의 쌀을 제공해 주려면 네. 7, 8만 원 이상의 돈들은 계속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다른 재화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네. 감안하면 10만 원 이상은 북한 네. 돈으로 쳤을 네. 때 네. 10만 원 이상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네.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70%가 전용이 되려면 네. 단돈 1원도 개성공단의 노동자가 가져가지 않았을 때 전체를 다 가져갈 때 가능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70%인가? 그러니까 사회시책비를 빼고, 빼고 나머지 70%가 나머지 39호실로 들어가는 돈을 그냥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당연히 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70%라고 하는 돈, 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70%의 돈이 네. 39호실을 거치면서 그게 네. 이제 외환을 바꿔야 되니까 39호실을 거치면서 네. 그 중에 일정 정도 금액이 39호실이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예? 예전으로 치면 안기부 뭐 돈 세탁하는 그런 네. 공간인데 거기서 노동자들한테 갈 것에 뭐 20%씩을 떼고 뭐 갔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면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70%가 다 전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10원도 안 받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래도 개성시는 괜찮다. 예. 먹고 살만하다.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됐던 현물 지원이든 현금 지원이든 그게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도 잘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런 입소문이 났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걸 전면 부인하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큰 문제가 될 텐데 정부는 또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알고 있다 국제사회도. 그런데 개성공단의 효과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더 구체적인 근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또 정보관계이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 관계라면 네. 정보위를 열어서 네. 비공개로 보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 외통위원회에서도 비공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네. 국회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면 네. 이건 그냥 카더라 통신하고 다를 차이점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장관이 얘기해도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입술이 불어텄잖아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진심으로 막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 보도에는 지금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일제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대북 관계 컨트롤 타워는 대한민국이라보다는 미국이 강경하게 주도한다고 봤을 때 미국의 입김도 상당히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신냉전의 한 그 불구덩이 같은 냉전은 차가운 전쟁인데 사실 지금 열전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뜨겁게 막 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것을 그래서 뭐 사드 같은 거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미국과 박근혜 정권 모두 냉정을 찾아야 된다. 북한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한반도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로 일관되게 제가 호소도 드리고 촉구도 하고 설득도 해야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남한하고 미국까지도 이렇게 강대강, 심지어 강대강이 아니라 저쪽의 강수에 초초 강수를 둬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지금 완전히 옛날 뭐 한국 전쟁 직후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라도 하자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가면 모두 죽겠다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냉정을 되찾아야 된다. 가장 냉정을 되찾아야 될 상대는 북한뿐만 아니라 네. 박근혜 정부와 미국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예. 네?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근데 의원님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교 안보 그리고 그 통일 그리고 남북 관계 이 관련해서는 북한 전문가들이 많았고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 화해와 협력 노선으로 지금까지 어쨌든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영표 장관의 주장은 그 안진걸 처장님 말씀대로 까이고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장이 힘을 얻어서 대통령 판단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군부가 컨트롤하는 남북관계를 컨트롤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네. 군부가 거의 장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군부가 보셨을 장악을 때. 했다. 예. 국가안보실장도 아시는 것처럼 국방장관을 하다가 이제 올라간 상태로 있고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육군참모총장 출신이고요. 네.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신설했는데 네. 국민안전처 장관도 사성장군 출신이고 국민안전처 차관도 네. 장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야. 기본적인 뭐 이 외교 안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다 이제 그런 식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세부적인 비서관들 청와대 비서관들 라인들도 보면 네. 봤을 때 우리 항상 이제 논쟁이 나옵니다만은 이 자리는 외교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라고 하는 자리도 네. 항상 군 출신이나 국정원 출신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네. 박근혜 장관 3년 내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니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군부가 장악한 청와대라면 결국에는 군사적 대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군부나 네. 적을 상정한 이 정보기관은 네. 끊임없이 적대를 과장해야지 자신들의 입지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적대 관계를 즐긴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다. 북한의 성군 정치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성군 정치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군부의 입김이 세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전적인 대북 정책을 지금 일부 펼치고 있는 미국의 강경파도 입김까지 작용한다면 네. 저희는 이제 오로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일관되게 비판적 메시지 내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촉구해야 되겠지만 네. 남북 상황이 지금 너무 혼용무도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작은 충돌도 이러다가는 분명히 뭐
국지전으로 발전한다든 이런 정말 우려가 느껴지잖아요. 거기다 국민안전처에서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습니까? 세금을 들여가지고 70만 부가 넘는 것으로 공습시 대피 요령을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거의 뭐 정신이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정을 찾아가지고 한쪽이 약간 흥분했을 때 오히려 냉정해갖고 왜 이렇게 흥분했니?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허를 찔러야 될 상황에 네. 개성공단 오히려 셀프 자해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북한에는 별로 피해도 안 주면서 우리 남쪽에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개성공단을 스스로 폐쇄하는 셀프 자해. 네. 그다음에 남과 북의 가교를 스스로 끊고 그다음에 오히려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요거 말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말려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사는 거거든요. 작은 충돌로도 한반도는 정말 엄청난 참사상이 올 수 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든 남한이든 이런 불장난을 못하게 강경파들이 장난을 못 치게 우리가 일관되게 호소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또 전날 머니투데이에서 머니투데이 더 300에서 예. 조사한 결과가 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더 300 여론조사를 보면 그 온라인 댓글 뭐 이런 그 SNS 민심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54%가 이번 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 이런 비판을 내리고 있는 반면 중앙일보가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긴 또 찬성 여론이 50몇 %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착종돼 있는 지점이어서 여론도 정확하게 잘 봐야 된다 주도 면밀하게 이런 근데 생각이 이제 좀 들고요. 그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언론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여론조사도 그 이제 오늘 발표했으니까 내일 전체적인 질문지가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봐봐야 알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안보 상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항상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북핵 위기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 시점에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필요하다.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네. 예. 마찬가지로 뭐 개성공단에서도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북한으로 그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용되고 있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찬성한다.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질문지를 사실 정확하게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 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상식- 여론조사, 그러니까, 예. 중앙일보 여론조사 오늘 아침 대서특필이 됐지만 그 이후에 문항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예. 보시고 이 여론조사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꼭 내일 판단하시라. 지면으로 예. 한번 기사를 보세요.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권이 장악한 KBS하고 연합뉴스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50% 조금 상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SNS 여론이라는 것도 진보나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호소드리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소한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너무했다는 여론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뭐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근데 그게 북한에 주는 타격은 적고 남한에 주는 피해는 훨씬 크고 구체적으로 북한에는 어떤 타격인지는 불분명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에는 벌써 1조가 넘는 중소기업의 피해,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을 죽이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협력업체까지 하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초강경 조치를 남발하다 보니까 주가까지 떨어지고 현대 관련 주식들도 떨어지고 대북 사업하는 사업들 전부 다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다 중국이 만약에 사드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에 너무 과잉행위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이나 경제 뭐 응수 조치를 한다면 훨씬 더 어려워질 텐데 이걸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또 40% 이상은 경제 문제다, 일자리 문제다.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합치면 50%가 넘어요. 대부분 네. 조사에서. 이런 여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찬성했다라고 저는 굉장히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분석적으로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질문지의 구성에 따라서는 분명히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좀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경제나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찬성했을 리는 없다. 이런 믿고 싶지 지적을 할 수. 않다. 안진걸 그러니까 처장님은 그 여론조사를 믿고 싶지 예, 않아. 개인적으로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네.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알겠습니다. 근거가 있다. 제가 예. 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네.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방송국에서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예. 방송국입니까? YTN에서 지난번 했는데요. 네. 그때 필요하다는 게 64.8%가 나왔어요. 네. 불필요하다가 22.6%가 나왔고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IS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감청, 계좌 추적, 출입, 입출국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 3번 잘 모르겠다. 1번 필요하다. 1번 필요하다. 예. 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분이 몇 분이라고요? 22.8%. 대단한 와, 분들이네. 대단한 분들이네요. 예. 그 와중에도 네, 그 와중에도 그거를 반대할 수 있다. 명철하게 그러니까 보셨다는 이렇게 거는 물어보는데 네. 어떻게 우리 같이 아니다고 단순한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로 필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질문지를 그냥-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저기 저는 의원님 테러를 방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만 물어봐도 저는 찬성. 그런 법이 필요하지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우리 물어보면 예. 테러 방지하는 뭐 법까지도 필요하죠. 근데 진짜 IS가 지목을 했나요? 그런 뉴스는 국제 뉴스는 한 번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런 또 여론조사가 그렇잖아요. 사드도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예. 사드도 그렇고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예.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지만 사실 이것이 여론의 실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예, 이런 필요합니다. 의견이고요. 김관진 싫어요. 김광진 좋아요. 우리 아유. 김광진 의원님 말씀 잘하시니까 상당히 집중이 됩니다. 예.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오늘은 의원님의 전문 분야이고 전문 분야가 나왔기 오랜만에 제가- 전문 예, 분야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문 분야. 옆에서 들으면서도 네. 설득력이 쏙쏙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감탄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 뼈 좀 보세요. 네. 완전 감탄. 네, 앞서 안진걸 처장님께서 국민안전처가 전쟁 발발에 따른 행동 요령 그 지침을 공습 대표령입니다. 좀 더 대표 구체적으로. 예, 이 이거 70만 너무 부를 막 나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을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합을 강조한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가 대결을 하고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꼴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민 단합 그리고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합이다. 단합에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셋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단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예, 명백히 해치고 있습니다. 국면 분열을 일으키는 남남 갈등의 유발자. 예, 저는 청와대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난 3년간 무슨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면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지 민주사회에 맞지도 않는 원리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NGO잖아요. 더더욱이나. 지오, 정부기구, 가버먼트 오거니제이션. 발음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거나이제이션. 오거니제이션은 아니야. 다시 해라. 진짜 인간적으로. NGO, 네? 난 가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 오거니제이션이든 오거나이제이션이든 아이를 이로 읽을 것인지 아이로 김광진 읽을 의원님 것인지. 한번 다시 해주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 예, 아유, NGO, 정말. 자 정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고 네. 정부의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렇죠. 민주사회 운영 원리입니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 그렇죠. 그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때마다 남남 갈등 유발 세력이 되고 단합을 해치는 세력이 되고 북한의 전략이 노란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그 일방적인 찬양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고 그것은 단합된 목소리고 네. 그게 아닌 건 전부 다 비국민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심지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도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순천의 이정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회 민주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네. 너무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그의 단합을 주문하고 남남 갈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합의라든지 보수정부 8년 동안도 개성공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보수정부도 그 효용성을 인정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얼마 전까지 장관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유도 근거도 없이 폐쇄해버리는 정권인데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주고 있는 정부인데 그거에 대해 지적하면 그게 남남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제가 일단 여러 번 참 말씀드리지만 참.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 자들은. 날짜도 좀 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6일인데 16일이라고 하는 게 왜 원래 이제 16일 이에요? 오늘 내일이 국회가 이제 열리는 날인데 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은 여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네. 본회의 연설을 하시는 대표 연설을 하시는 날이고 네. 내일은 제1야당이 하는 날입니다. 네. 하려면은 새누리당이 하는 날에 오셔가지고 하시든지. 네. 근데 이건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 본회의장에 대표 연설을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인데 네. 그날을 통보하듯이 16일 날 가서 하겠다. 대통령이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러니까요. 16일을 원했다. 그렇게 통보하듯이 그냥 얘기해버려 가지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참 국회나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식인데 참 저는 우리 당도 안타까워요. 이런 거에서 왜 그걸 양보해 줍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다음 날 하시라 그러지. 네. 아니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걸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 어찌됐든 대통령이니까 그 대국적 차원에서 양보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만히 아유, 보니까 진짜. 그 김정인 대표의 난을 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김정인 대표의 연설까지 방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워낙 치졸하고 아니라 국회 연설은 이종걸 이번에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아주 감정이 안 좋잖아요. 아. 그때 왜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 왜 XX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거 그날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은 대국민 기자회견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담화를 발표하셔도 되잖아요. 꼭 근데 그 필요한 내용도 대국민 있잖아요. 담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주하시고. 이렇게 국민들 세워놓고 기자회견은 아니고. 심지어는 기자들을 병풍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순실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단합해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예. 이런 거예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네.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긴데. 그 어제 더불어민주당 논평을 냈는데요. 여야 간의 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듯이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논평을 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이종걸 대표가 양보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 논평 내신 분 참 뻘쭘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날짜를 예.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그리고 원래 15일이 되게 유력했거든요. 오늘 오전 10시에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국회 연설을 하는데 15일 오전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그게 일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2보는 아니다. 국회가 이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아마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15일 오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다가 다음 나온 게 16일 날을 청와대가 원한다. 라고 발표했고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 논평이 나왔고 그 뒤이어서 이종걸 대표 양보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셨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비판하려고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청와대가 워낙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네. 이종걸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양보하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종걸 대표도 좀 딱한 게 어쩔 때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내줘요. 반박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평가를 쓰면서 어쩔 때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쉽게 타협해 주거나 양보를 해준단 말이죠. 네.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종걸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을 지지하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이 있는 왜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의원님? 제가 재선에서 원내대표가 해보고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종걸 대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당 내부에서 평가가 어떤지 의원님들을. 요즘 제가 선거에 바빠가지고 내용을 잘 야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피해가네. 의원님 힘드신데 너무 민감한 질문 민감한 믿지 질문 마시고 하지 제가 말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필요 이상으로 뭐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다. 김광진 의원 대변인이에요? 예, 의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때로는 강경파인 것 같은데
그 이른바 사회경제적 악법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타협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사회 비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논의로 다시 돌아가서 네.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로켓 발사 이런 것을 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북 제재. 그러면 북한이 아플 제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과연 북한이 아픈 거냐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닿지도 않는 회초리만 휘두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쩔 때는 개성공단은 상대방의 닿지 않는 회초리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나를 때리고 있는 회초리인 것이고 셀프 회초리인 것이고 셀프 제재. 그 그리고는- 한겨레 만평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예,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사드 논쟁인 네.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바래왔던 것을 이 시기에 그냥 옳다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돈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 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저한테 질문이 로켓이냐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론이니까. 네. 사드라고 하는 거 네. 언론에서 뭐로 번역해서 쓰십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고고도 미사일. 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용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드라고 하는 것을 네. 사드는 영문의 약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T 부분, 네. 첼 앞에 있는 T, 네. 그것만 강조해요. 아니요 T는 빼고 말해요. 아 그래요? 예, 사드는 터미널이 붙어야 되거든요. 터미널 단계에 THA니까 네. High Altitude, 고고도인 네. 거예요. 네. 종말 단계의 고고도를 요격하는 미사일인 것인데 우리는 희한하게 종말 단계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종말 단계가 굉장히 의도가 있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 계속 우리가 야당이 제기하는 게 남북 간의 전구가 짧기 때문에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종말 단계는 대한민국의 방어막과는 관련이 없는 무기 체계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미사일 보내지 어디 예. 대기권까지 보냅니까 뭐하러?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4개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이 발사하면 네. 발사해서 상승해서 하강하고 종말 단계예요. 네. 포물선을 찍고 마지막 내려오는 단계가 종말 단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은 대기권까지 진입하는 이 단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절반이네요. 예, 절반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드 체계도 이 상승하는 스피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맞출 수 없습니다. 네. 이걸 요격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0km, 뭐 150km 나오는데 상승하는 단계에서의 40km나 150km는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이게 대기권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단계, 그것도 하강 지점을 끝나고 네. 마지막 종말 단계, 터미널 단계일 때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의 전구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고박 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이 터미널 단계라고 하는 것을 써줘야 정확한 사드의 용어인 거예요. 근데 기자들의 어법으로 보면요, 종말 단계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쓰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압축적 표현을 쓰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종말 단계에 있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예.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이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압축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사드 얘기를 꼭 해야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사드, 특히 이제 대구권역의 시민사회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총선연대와 관련해서도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TK 지역에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네. 대구 경북 시민 사회단체 일제히 강력히 이제 반대와 비판하면서 엄청난 전자파 유해가 그렇죠.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총선 네트워크라는 걸 총집결해서 네. 이렇게 민주주의와 민생 인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까지 파탄내서 국민들의 경제 문제까지, 국내 안보 문제까지 너무너무 무능하고 부실한 이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메시지를 아, 그렇군요. 아주 강력하게 내고, 어쨌든 이번 남북 관계가 지금 정세의 핵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악용과 한반도 정세 불안함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걸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일체 시도에 대한 강력한 거부 규탄 입장도 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민 여러분. 지금 보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네, 예. 뭐라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 칠곡군
네. 외관읍 그 석전리 일대 그 주민들이 캠프 캐럴에 사드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다 이런 주민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공재광 평택시장 이분 새누리당 시장인데 46만 시민과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하겠다 예. 이런 입장 내세우고 있고요.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왜 대구에 사드 배치를 하느냐 이러면 너무 멀어서 수도권 방해에 문제가 생기니까 수도권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왜 평택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우리 동네는 안 돼. 그래서 사드 님비가 지금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원유철 김무성은 사드 핀비해야 되는데요. 너무 우리 마당에 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플리즈 인 마이 백야드가 아닙니까 핀비가. 오, 야. 네, 님비의 반대말. 이번에는 좀 김무성 원유철은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자신들 논리라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열리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투표합시다, 여러분. 이게 역시 팟짱의 애청자분들은 예. 정말 멋있어. 근데 투표 전에 투쟁도 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 투쟁도 해야 관계를 됩니까? 예. 진정시키기 위한 양측 북한 남한 모두가 진정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는 투쟁도 함께 해야 되고 호소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하나만 마무리 네,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님 말씀. 말씀. 네. 그 사드 배치 논쟁이 계속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탄저균 실험 미국의 네. 탄저균 실험이 있었을 때 네. 이게 명확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네. 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방위원이자 정보위원인 저조차도 세상에. 이 사드 배치도 사실 논의가 2월 2일 날 갑자기 네. 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허위 사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육군 교범에 보면 뭐 5km 정도 반경 15만 평은 그렇습니다. 전자파에 방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엊그제 그 정부가 말하는 걸 보면 100m 정도까지만 네. 위험 지역이다 지금 이렇게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민 안전과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대로 안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막무가내로 도입하는 것은 진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네, 그렇지 사드는 않아요? 안 됩니다라고 책자를 뿌려야 될 사람들이 네. 공습 대피 요령이나 뿌리고 그러니까요. 참 진짜 세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아유 네. 진짜 아줌마 짜증나. 그러게 힘들게 네. 돈 벌어서 다 세금 내시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뜯는 거야?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맞아요. 되지만 정말 이 정권에는 네. 세금 내기 싫습니다. 예. 아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안진걸 처장님 다음 주 일찍 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먼저 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